87년이 되면 이제 그 6월 항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87년 6월부터 이제 6월 항쟁이 진행이 되는데 그게 제야 세력과 정치권, 그때 이제 민추익을 만들어서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이 이 정치 세력을 만들고 있었죠. 이 정치 세력과 문익환 목사를 중심으로 한 민통년 중심의 제야 세력, 그리고 학생 세력, 이 세 세력이 이제 그때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김대중 대통령이 제야와는 연결이 돼 있었어요. 같은 공범이었고, 또 저는 또 학생운동 세력이었고, 그래서 이 연결이 다 돼 있었는데, YS 김영삼 대통령 그 세력이 없었어요. 연결고리가. 나중에 막 만들다가 만드는데 그게 중심이 아니죠. 그래서 87년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그때 이제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출마를 하게 되죠. 김영삼 대통령이, 김영삼 총재가 자리를 안 비켜주는 거죠. 자기가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3살 위인데, 김대중 총재가, 김대중 대통령이 3살 위인데, 당연히 우리가 고생도 많이 했고, 사형선고까지 받고, 감옥살이를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 강주라는 상황도 있었고, 당연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 아니냐. 논리적으로 보면 그게 맞죠. 근데 그게 안 통하죠, 정치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일어나다 결국은 이제 두 분이 같이 출마를 하는 이제 형식이 됐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참 역사적 판단 착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사자필성론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자필성론이 사실은 제가 만들어낸 논리인데, 제가 집에 아버지가 쓰던 연감이 있었습니다. 48년도 연감이 있었는데, 48년도는 우리 산업화 되기 전이거든요. 이 영남, 호남, 경기, 충청, 이게 각 시도별로 인구 분포가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북, 경남 합친 숫자, 영남, 전남, 전북 합친 숫자, 그때는 제주도가 분리되기 전이었습니다. 전남에 있을 때였죠. 그 숫자를 보면은 비슷해요. 지금하고 비교가 안 돼요. 약간 영남이 많아요. 근데 영남은 이제 노태우와 김영삼 두 분이 이제 나눠지게 되고, 호남은 단일이고, 충청은 이제 JP가 나오고, 수도권, 서울, 경기, 강원도는 뭐 서로 나눠가지고 한다 하시고, 이 사자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 숫자로는 우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사자필성론의 논리를 이제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아주 어리석은 판단인 것이, 이게 노태우 정부가 부정선거를 할 거라는 것을 감안을 안 한 거죠. 단순 수치로 보면 조금 많아요, 우리가. 많긴 한데,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100만 표, 명백만 표 금방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해서 월등히 이겨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부정을 하고도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을 터인데, 그 계산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천진난만한 사고였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분열하게 됩니다. 분열하게 되는데, 사실은 분열하게 된 제일 큰 원인이 의외의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63세인데도 불구하고 나이를 의식을 했죠. 참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죠. 그런데 그 시절에는 정치 연령 자체가 평균 연령도 수명도 지금하고 사뭇 다르기도 하지만은 참 그때는 그랬어요. 이분이 마지막이다,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거는.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통령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우리 참모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마지막인데 어떻게 양보를 하란 말이냐. 그렇게 논리가 썼었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양보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그 뒤에 우리가 10년 뒤에 집권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97년에 집권을 하거든요. 그럴 것 같았으면은 아예 처음부터 YS한테 양보를 하고 다음 5년 뒤에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 아무도 못했어요. 역사는 가정이 없는데 승리했더라면은 훨씬 빨리 정리가 됐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런 역량과 조건으로 보면은
한국의 이 발전 속도는 한 10년은 더 빨리 진행됐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뭐 역사의 과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과정을 거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역사에 아쉽다는 이야기는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처음에는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3당 합당을 했잖아요. 90년에. JP, 그다음에 YS, 노태우 3당 합당이 되고 우리 이제 김대중 대통령 외톨이로 호남만 이렇게 소외시키는 그 결과가 됐죠. 3당 합당을 하고.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꼬마 민주당이 남아 있었죠. 이기택 총재가 중심이 돼 있던. 그쪽은 합당을 안 하면 그나마 해볼 기회도 없다. 그래서 결국은 합당을 하게 되죠. 하게 됐는데 그리고 대선을 하게 되는데 그때 늦게 이제 그 정주영 회장이 튀어나오죠. 나와가지고 3파전이 되죠. YS, 우리 그리고 정주영. 3파전이 됐는데 한참 하면서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결국은 까보니까 아니었죠. 190만 표가 그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치고 난 뒤에 굉장히 허탈해 하시고 정말 이제 절대로 정치 안 한다 이런 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여기 지금 동교동에서 저쪽에 그 마포 당사가 있었는데 그 당사까지 한 10분 차로 한 10분도 안 걸릴 겁니다. 대통령 선거 치고 92년 12월 18일이던가요? 치고 그날 새벽 2시경에 대통령이 직접 구술하시고 사모님이 그걸 받아 적으셨어요. 마포 당사에 가서 이제 은퇴 성명을 하시는데 그때 정말 딱 정치하기 싫어하시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로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평범한 일시민이 되겠습니다. 정치 진짜 안 한다. 완전 은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정리를 하시고 가는데 차중에서 대통령이 타시고 제가 옆에 타고 대통령 옆에 타고 앞에 이제 수행비서 운전기사 이렇게 네 사람이 타고 가는데 제가 차중에서 막 울었어요. 막 울면서 생각을 했죠. 이제 정치 이제 그만두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그만두시는 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재기하셔야 된다. 반드시 대통령 되셔야 된다. 이 생각이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울면서도. 내가 오니까 앞에서 훌쩍훌쩍하고 근데 대통령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성명을 하시고 영국으로 이제 가셨죠. 캠브리지로 가셨는데 가시고 난데 1월 달에 가셨는데 2월 달인가 3월 달인가 제가 영국으로 갔습니다. 출임을 해. 그때는 이제 원회에 있었으니까요. 출임을 해가지고 비행기표를 만들어서 이제 갔죠. 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더니 어떻게 왔냐 그러시더라고요.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냐 그러죠.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다시 정치 재개하셔야 됩니다. 귀국하셔서 다시 정치하셔야 됩니다. 이랬더니 그냥 노발대발 화를 내시더라고요. 자네 그 소리를 할 거지 왔냐고. 예, 그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막 바로 받아버렸죠.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말할 것까지 여기까지 왜 와? 그렇게 말씀해놓고 이틀인가 있다가 이제 다시 귀국하는데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말씀드리는 대로 다시 귀국하셔서 정치 재개하셔야 됩니다. 이랬더니 또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떨어지시더라고요. 화내시는 게.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영국 가시는 사람들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캠브리지로. 뭐 공항에 내려가 버스 대절해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오죽하면 캠브리지 시장이 킴스로드라고 그래가지고 길 이름을 킴이란 우리 김대중 대통령 이름을 붙여줬어요. 킴스로드라고 해가지고 그만큼 많이 갔어요 사람들이. 가는 사람들마다 정치 재개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해라. 다른 얘기는 못해 이 말씀 꼭 해라. 가는 사람마다 다 그 얘기 했어요. 근데 주문을 걸었죠 그렇게.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때 5달인가 있다가 또 갔어요. 또 가서 정치 재개하셔야 한다 했더니 그때도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다. 그때까지 결심 못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국서 6개월인가 7개월인가 계셨어요. 계시다가 이제 귀국을 하셨는데 귀국하실 때쯤에는 이제 워낙 이제 가는 사람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냥 그 얘기를 주문을 하니까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귀국하실 때는 아, 정치를 자기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들어오셨죠. 그때는 민주당에 꼬마 민주당이 합당하고 난 뒤에 KT 이기택 총재가 민주당을 이끌고 있었죠. 우리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시고 난 뒤에 그 뒤를 이어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수석 부대변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기택 총재가 고려대학 선배이기도 하고 해서 매일 아침 그때는 총재 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 그 부가연동이었죠. 부가연동 가서 이제 총재하고 상의를 하고 그리고 아침에 뭘 할 거라는 걸 가지고 나와서 이제 브리핑을 해주고 그럴 시점이었죠. 그래서 이기택 총재가 저를 되게 예뻐하셨는데 이기택 총재에게 그렇게 당부를 했죠. 96년 연말쯤에서부터 김대중 대통령 반드시 출마를 하십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기택 총재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 두 분이나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밀었거든요. 한 번 더 지원을 해 주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이 출마는 무조건 하십니다. 출마를 하시면은 이때 총리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이번 한 번 더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지원을 하시면은 만일에 우리가 당선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인자가 되시면서 그 다음 대통령은 이기택 대통령이 되십니다. 혹시 또 떨어지면은 김대중 대통령 지지했던 그 세력 전부 다 3번씩이나 밀어줬는데 이기택 총재가 그러면 저절로 다 뭉쳐가지고 다음 대통령 되십니다. 떨어지든 당선이 되든 다음은 무조건 이기택 총재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야 됩니다. 이번에 그 양보를 다시 한 번 더 하셔서 밀어야 됩니다. 내가 그걸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안 돼, 말로 안 듣더라고요. 그 말로 안 듣다가 결국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 됐죠. 대통령 돼서 97년도인가 점심을 마포에서 하는데 그 대학 선후배들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내가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기택 총재 내 말 안 들어가지 망했다고.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 되고 난 뒤구나. 이 얘기를 했더니 바로 딱 이기택 총재가 오더라고요. 들어와서 날 딱 보더니 야 내가 서러움이 말 안 들어가서 망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앞에서 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기택 총재가 그 오케이를 안 했어. 사실은 이기택 총재가 오케이를 했어요. 일산으로 지지 선언을 하러 오는 중이었어요. 오다가 돌아갔어요. 뭐 이유는 내가 아는데 얘기를 할 이유는 없고 돌아갔어요. 만일에 그때 동계동 와서 지지를 했으면은 한국 역사 또 바뀔 수 있죠. 그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을 텐데 돌아왔다가 이기택 총재가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동계동 일산까지 안 들어오시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국민을 만드셔가지고 대통령 정치를 재개하시게 되고 정치 은퇴했다가 번복했다가 또 많은 비판을 받았죠. 비판을 받았지만은 끈질기게 밀고 나가셔가지고 결국은 9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시죠.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그 대통령 되시는데 저도 일조했다라는 거. 끝까지 출마하셔야 된다. 그거는 이제 내가 85년에 동계동 들어가서 그때 벌써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0년 몇 년 동안 지켜본 결과 이번이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대한민국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있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집권하시게 한 그 과정이 지금 보면 드라마, 한편의 드라마죠. 이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뿐이다. 이건 우리는 알고 있었죠.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일반인들까지 그게 정확히 전달이 안 됐죠. 정확히 전달됐으면 벌써 상황 끝났죠. 그런데 그 틈새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죠. 특히 이제 광주라는 상황을 통해 가지고 그 처절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면서 김대중을 지켜야 한다. 이게 구준으로 전해지면서 이제 결과는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직함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직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지만은 당신의 한 행동을 보면서 저분은 우리가 모셔야 될 분이구나. 이게 저절로 나왔기 때문에 누가 선생님이 부르자 소리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존경의 마음을 붙여가지고 이게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하게 됐죠. 그걸 이제 군부 독재 저 애들은 비꼬아가지고 온갖 소리 다 하고 했지만은 그 선생님이라는 표현 속에는 당신을 진짜 존경합니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아름아름으로 구전을 통해서 들은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정리가 된 표현이 그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히 알기는 우리가 제일 정확히 알고 곁에 있는 측근들이 우리가 제일 정확히 알고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또 이 얘기들이 전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알려졌더라면 지금 같은 세상이었으면은 훨씬 쉽게 정리가 됐겠죠. 이를테면은 당신이 직접 나서서 이제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 김대중이라는 분의 진가가 다 드러나게 돼 있죠. 지금도 아직도 정치적 견해가 다른 분들은 김대중 대통령에서 온갖 소리를 다 하죠. 근데 점점 그건 쓰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연코 말하건대 역사는 김대중 대통령이 훨씬 후하게 평가할 거라고 봐요. 지금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훨씬 더 김대중 대통령 상찬하는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봐요. 뭐 이제 대통령 되시면서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 업적들 이런 게 나오겠지만은 그 전에라도 대통령 되시기 전에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사가들은 다 심층 추적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아 대단한 양반이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이제 이 번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치적 약속, 선언을 했다가 정치를 은퇴합니다라고 했다 다시 정치를 재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도덕적으로 보면 그게 옳은지 나쁜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라는 게 무슨 잘못을 해서 그게 대한 물론 패배했기 때문에 정치에서 패배라는 게 제일 큰 잘못이기도 하죠. 패배했기 때문에 은퇴를 했죠. 이때 휴지기가 있었던 거죠. 물러났다가 다시 내가 정치를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도덕적으로 지금 비난받아야 된다. 절도나 무슨 뭐 이거하고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무난히 넘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제가 이제 정치 현장에서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은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은퇴했다가도 다시 또 하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왜 그냥 번복하느냐 이 얘기는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게 그 정도이지 그게 도덕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경우인가? 그렇게 생각 않죠. 그래서 이 정치 은퇴했다가 다시 번복하고 나오는 경우가 수다하게 있죠. 그리고 그거를 도덕적으로 틀렸다라고 말하기에는 도덕적 잣대를 갖다 대기에는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